서울 지하상가 연합회 강계명 얼마 전에 민주평화당과 함께 100년 가계 특별법 제정 협약을 맺었던 바 있습니다. 100년 가계 운동본부가 시작됐는데 송치영 위원장님, 청계천 세운상가 우선 철거 만대 시민대책위원회에서 같이 활동하고 계신데 맘상모 맘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모임의 활동가 김별쌤입니다.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김영 회장님 자리가 원래 대표 자리예요. 예,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님 평소에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를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로도 근무하고 있는 강기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영혼은 100년 가게를 위한 첫걸음은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지에 있는 수백여 개의 지상의 공설시장과 지하상가의 수십만 명의 상인들은 전 재산을 투자하여 점포 하나를 사들여 수십 년간 평생 일터를 꿈꾸며 밤낮을 없이 땀 흘려 노력하고 갈고 닦고 상권을 일구어 왔습니다. 뒤늦게 만들어진 법, 소위 말하는 2005년도에 만들어진 공유상 물품관리법과 거기에 따른 조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그런 잣대로 인해 수십만 명의 소상공인들이 자기 점포의 재산권을 상실해버릴 지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갱신계약이라든가 아니면 계약기간 끝나면 입찰을 붙인다거나 이러한 걸로 해가지고 100년 가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죠. 정부의 이런 슈퍼 갑질로 우리에게 진정 100년 가게라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잘못된 법을 개정을 하든 특별법을 제정하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100년 가게의 첫걸음이 되는 일입니다. 특히 시장은 생물과 같아서 시장의 특성대로 자연스럽게 시장 사람들에 의해 흘러가게 놓아줘야 하는데 그래야만이 활기차게 돌아가고 활성화가 됩니다. 하나, 정부나 관료들은 전문성이 없이 행정 위주 제도로 관리하고 있어 상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해 시장 특유의 생태계를 깨는 영향을 가져와서 슬럼화되게 만들고 개인성 발전시켜 나가야 할 100년 가게의 소망을 해치는 크나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관은 시장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해당 시장을 고명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율적 관리를 맡겨 100년 가게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드립니다. 100년 가게에 대한 소교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한 제안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라도 영세 소상공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소득 보장 제도를 만들어 자영업자를 보호 육성해야지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 최저소득 보장 제도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 하나,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형 마트 규제가 오프라인에서 영업을 하는 시장과 상점가를 위한 규제였다면 이제는 소매업의 50~60%를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의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소매업이 독과점과 같다고 보아야 하며 영세한 소매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이러한 규제가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또 하나, 내수산업의 활성화와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전 산업에 걸친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화당이 이 땅의 소상공 자영업자들이 은퇴 후의 삶이 피폐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복지재단을 만드는데 앞장서서 700만 소상공인 요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정리는 안 됐지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0년 동안 그 청계천에서 공부업을 판매하고 있고요. 2대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청계천이 이번에 재개발로 인해서 그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고 이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유지돼 왔던 노하우나 이런 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건 좀 상당히 어렵다고 좀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럽의 업체들이나 일본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유럽은 대부분이 보면은 150년, 100년 이상 된 그 업체들은 기본이고요. 이 150년 된 업체들은 어떻게 해서 이 150년씩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제가 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좀 물어도 좀 보고. 그랬더니 이분들은,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1세대인데 60살, 70살 드신 분들이 자기가 창업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에 물려주는 방법을 몰라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줄줄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받는 순간 받아주는 그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그게 같이 병행이 돼서 유지가 되고 있더라. 저는 그렇게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일요일날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기업들도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그 기술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아무리 적지만은 세계적인 또 기업이 될 수 있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만 지향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경제의 논리로 어렵게 이제 되는 것들을 봤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이 100년 가게 수호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그런 정부에서 내지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내지는 지원을 통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달 2월 20일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100년 가게 운동 공부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 30년 이상 되고 50년을 바라보는 이런 가게나 식당,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이 유지가 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서 말씀 저는 이제 소상공인학 회장을 하고 이제 전순시장 의원부에 전순시장 회장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2004년도에 재래시장 지원하는 특별법을 이제 우리 시장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발표하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지원에 대한 특별법 때문에 전순시장에 3년마다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지금 현재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개정을 앞두고 몇 달 전에 사업조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과연 이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상에 대한 상권 조금만 엮어도 사실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권리금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많이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서 한두 달 전에 개정하기 전에 빨리 해라 사업조정 빨리 해서 어쨌든 결말 내자 이런 상황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입점하기 전에 건축허가 전에 도시계획으로 우선은 관리가 돼야 좋은 부분이고 그 위에 또 만약에 예정돼 있더라도 지역과 건축허가 전에 당연히 이제 제대로 법이 개정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대형마트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통산업발전에 빠진 지금 스타필드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업종업체들이 이 변경이 됩니다. 뭐 지금 대형마트를 포함하니까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그렇게 출점에 대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약간은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스타필드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지금 스타필드 그 전에 아울렛 같은 경우는 뭐 상권을 한뭐 70% 정도까지 받습니다. 여주 아울렛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필드는 더하면 더하지 않겠죠. 그런데 스타필드급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이제 상권을 우리 소비자 입장이나 고객 입장에서는 70km 정도로 보는데 과연 70km 반경에서 스타필드 하나가 생기느냐? 그게 아니라 뭐 차로 20-30분 거리에 뭐 스타필드 뭐 이런저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쨌든 교통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거기에 의해서 지금 96년도에 이제 개방이 되면서 지금 20몇 년이 지났는데 개인들 특히 이제 이 장사하는 분들 소상인들 삶은 엄청나게 팍팍해졌습니다. 뭐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수입품 위주로 많이 파니까 물론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많이 힘들어졌겠어요. 이 내수 시장을 이제 바탕으로 하면 많이 힘들어집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이 지금 되고 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입점 전에 계획 전에 그에 대해서 이제 이 지역과의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나는 지금 그 식자재 마트에 대해서 이제 골목 사건이나 전통시장 주변에 이제 식자재 마트가 보통 뭐 300평, 400평, 500평 정도의 식자재 마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식자재 마트가 이제 상권을 많이 간직을 합니다.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근데 식자재 마트에 대해서 사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영업 제한이나 들어올 때 뭐 이제 뭐 협의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기존에 있는 다수의 그 이제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좀 살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 들었고요. 예, 저는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입니다. 작년하고 금년 들어서 좀 뜨겁게 우리가 좀 시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계인권 플러스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인해가지고 나라가 뜨거웠었고, 금년에 거기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주시장까지 포함시켜서 사실 연초부터 많은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가 어디서 야기됐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을 무시하고 기본을 무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은 밑에 답이 있는데 왜 딴 데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자꾸 갖다 붙입니까? 이런 문제점이 심각한데요. 사실 기후수당 금년에 10.9% 올라가지고 8,350원인데 8,350원이 아니잖아요. 기후수당 포함되니까 1,030원 됐습니다. 이미 10,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약한 10,000원 이미 넘어섰는데 뭐 8,350원입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다시 또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다들 현장을 안 보고 있어요. 현장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사실은 지금 뒷골목 가면 뒷골목들은 거의 문을 닫고 있어요. 도로가에도 보면은 로드샵 같은 데도 보면은 대부분 공실들이 엄청나게 납니다. 눈에 많이 띕니다. 뭐 서울도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하겠죠. 근데 그런 거를 하고 아무리 거기다 갖다가 일자리 안정되고 카드수를 인하해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사실 소상공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카드수저 4개 떼요. 매출만 증대가 된다고 그러냐. 매출이 떨어지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너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작년에 저희들한테 큰 또 답을 주셨어요. 소상공인들은 원래 모래알이라고 다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 스스로 혼자 하면은 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소상공인 너희들이 뭉치니까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8월 29일 날 강원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대정부 투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소리를 좀 들어가려고 백을 벗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목소리를 안 듣고 지금도 딱 자꾸 다른 거 갖다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주주단이 뭡니까?
줄 수 있으면 저희들도 2만 원, 3만 원 주고 싶어요. 근데 내가 문답에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요즘 변한 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가면 옛날에는 식당 가서 저 종업원이나 사장을 부를 때는 소리 몇 번 불러야 옵니다. 손님들이, 주인들이. 요즘은 손만 들면 와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맞는데 참 서글픈 변화입니다. 그게. 서비스가 더 가야 되는데 옛날에 안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냥 와요. 왜? 종업원들 우리 초록초록 다 떠서 쳐다보습니다. 자기 잘릴까? 잘릴까? 다들 걱정해요. 종업원이 사장 매출 걱정한다면서 가면 손님 너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언제 나갈지 몰라요. 사실은 수시로 듣는 얘기예요. 현장 한번 가보세요. 그 현장 구구절절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를 외면하고 지금 뭐 주머니 채워준다고? 주머니는 누가 채워줍니까? 밑에 있는 소상공인 사장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는 주유시장까지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파트타임을 합니다. 2시간, 3시간짜리 씁니다. 그 자리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서민들이 힘든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왜 이거를 자꾸 외면하면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민주평화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강력하게 좀 더 저희 소상공인 입장에 서서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체제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 700만이라는 소상공인들 한 명씩만 건드리고서 700만 명 거리는 있는 이 그 거대 조직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있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다른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답이 안 나오죠. 정답을 뻔히 놔두고 왜 오답을 찾습니까?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오늘 이런 발언을 제가 사실은 다 해드린 것 같지만 사실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사실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깊이 좀 하시고 이번에 뭐 명절 맞아서 의원님들도 한번 지원 내려가시면 잘 되는데 말고 안 되는데 가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구구절절 진짜 어려운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면 정부에서 요새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을 뭐 몇 조씩 쏟아냅니다. 수많은 쏟아내요. 미소금융 그런 거 못 받아요. 소상공인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신용 등급이 7 내지 8등급 대부분 안 씁니다. 가면요 컴퓨터가 아예 입력이 안 돼요. 6등급 이하로는 입력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진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 쓸모없는 거 신용 좋은 사람만 줄 것 같으면 그거 못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돈이 남잖아요. 이런 부분 사실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정말 살리려고 그러면 어려운 사람 살리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7등급, 8등급 갈 수 있는 정말 불을 끌 수 있는 어떤 소화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돼 있어요, 현장에. 어제도 저는 제가 일부러 상담을 하려고 저희 연합회 전화를 제가 돌려놓고 다니는데요. 하루에 거의 한 10여 통 이상을 아침 9시부터 전화 봅니다. 대출 지금 어떻게 하는 방법이 참 아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한 어떤 해결을 좀 해주실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것은 사실은 꼭 빨리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신재현 준비했었냐? 뭐 청계천에서 저를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오늘 굳이 공명을 쓴 거는 사실 저희는 특성상 건물주들에게 신분을 잘 노출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건물주들이 저희 신분을 알면은 형사고발도 하려고 또 무슨 해코지를 하려고 모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더 많은 목소리를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실명 썼습니다. 네. 뭐 앞에서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에 상인들의 경우 또 다른 부분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 청계천 얘기는 뭐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지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상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도 지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간담회를 하고 그 최고위원회 하고 나서 제가 바로 그 근방에 정부에서 100년 가게로 지정한 오리베어라는 가게가 있는데 거기 상담을 하고 왔어요. 제가 상담을 하고 왔다는 거는 그 가게도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재개발 구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파 때문에 빨리 이 건물주가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은 그 기획부동산에 껴들어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거기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100년, 정부에서 100년 가게라고 지정을 해놓은 곳마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굳이 청계천 얘기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회원들 중에 노량진의 한 카페라든지 서촌에 작년에도 오셨던 궁중족발 거기뿐만 아니라 또 근처에 또 다른 맛집으로 소문난 막국수집 그리고 당산동에 있는 한 족발집 다 5년 딱 되니까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다 잘 되는 가게고 다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가게였습니다. 다 5년 딱 되니까 건물주가 더 이상 계약 안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가게들은 소송을 다 접고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그 집행만 남아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5년만 장사할 거 생각하고 들어오냐. 내가 어느 정도 더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할 생각을 하지. 그리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는 그 시기가 보통 이제 마지노선이 3.7년이에요. 그걸 딱 지나야 이제 좀 자리가 잡혔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3.7년이면은 반올림하면 4년이거든요. 4년 돼서 이제 좀 자리 잡고 이제 손님 좀 오겠네 하면은 건물주가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에 상가법이 바뀌어서 이제 10년까지는 늘어났지만은 불안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실 지금 임대차 계약은 4인 간의 계약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정부나 그런 데서 딱히 규제를 안 해요. 아주 기본적인 법만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아니라 보통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뭐 재건축할 때가 나가세요. 뭐 5년, 뭐 이제는 10년이지만은 그 적용을 못 받는 가게들은 5년 딱 됐으니까 어차피 여기 적용 안 되잖아요. 나가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시장에만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사실상 이것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어려워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보거든요. 임대인들이 이렇게 거절하는 게 이 눈앞의 이익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게 틀리다라는 그 건물주들의 그 당장의 이익만 쫓는 그 행위가 잘 된 행위가 아니라는 게 지금 경리단길과 삼청동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들은 지금 공실률이 50%가 넘어요. 이 동네가. 어제도 저희 위원장님이 갔다 오셨는데 저희 위원장님은 삼청동에 장사하시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건물주하고 13개월 동안 싸워서 그래서 합의를 잘 봤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있었던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그냥 공실이에요. 지금 다른 가게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프랜차이즈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공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입점하기도 부담스럽고 유지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안 오려고 그러고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공실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서 그것을 깨닫고 상인들이나 그 주민들 그쪽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건물주들이 모여서 어떻게 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삼청동이나 공간이. 근데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백년가게 특별법 얘기도 나오고 뭐 민주평화당이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하시겠다고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백년가게의 시작은 결국 상인들의 안정적인 그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최저임금 문제들도 그 안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런 고정적인 불안, 임대차 계약이 언제 파기될지 모르는 월세도 잘 내고 그냥 장사만 열심히 했는데 임대인의 한마디 때문에 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이것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 조례나 지자체 행정만으로는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국회 어쨌든 당이고 그리고 또 지금 국회에서 또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입법할 때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원석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자주 해가지고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번 그 10차 현장 최고위원회를 처음 했었죠. 10개월부터 한 거의 2달 정도. 그때 대표님께서 소상공인지원법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제가 3번 치셨는데 아무런 드라이브가 없으셔가지고 선언을 하셨는데 뭐 뭔가 좀 이렇게 액션이 없어서 기본법 관련해서 조금 더 평가해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좀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에 대한 내용 속에서 조금 제가 조금 청만하면 좀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은 내용들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한 부분과 백년가게 특별법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 연관성이 있는 거고, 그 중에 청계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점 제도가 있어서, 근데 그 지역의 상가와 그 지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그 상점가와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도시재생을 하거나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이바지가 돼야 되는데 거기 상인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곳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정부와 건설사 대표들만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로바로 습득하지 못하는 행정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국토위 통해서 법안을 발의를 하든지 해서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사실은 산자를 위해서 유통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그 소상공인들이나 어떤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늘망이나 좀 보호막도 중요한 것보다도 유통을 많이 해서 국가가 발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한 법이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그 발의를 하거나 그 개정을 할 때에 어떤 그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빠진 게 뭐냐면, 하나 예를 들자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그 상가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그 음식점은 안 들어갑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상가의 개념은 음식점이 안 들어가요. 오직 유통하는 거, 판매하는 것만 들어가요. 그래서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얘기하는 상가 상점가는 가 30개가 모였을 때 전통시장 그 법에 의해서 그 상인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 상점도 지정을 받아서 옴드리 상품권을 유통할 수 있는 건데, 음식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상점가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시장법하고 유통상인법의 어떤 괴리감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해결해 주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유통산업발전법보다도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이상배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에 대한 상권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점차 소비가 갈수록 2015년 동안 해도 인터넷 쇼핑보다도 모바일 쇼핑이 더 증가했어요. 근데 지금은 2018년도, 19년 되면서 모바일 쇼핑이 한 70% 정도 되고 인터넷 쇼핑이 30%.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쇼핑을 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3명이고 모바일로 쇼핑하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이라 되거든요. 백화점에 가서 백화점의 물건을 보고, 시장에 가서 시장의 물건을 보고 모바일로 검색해서 가장 싼 곳을 해서 그 구매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그 플랫폼이라는 그 사업자들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네이버이고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카카오이고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나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의 패턴이 점점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독과점 온라인 상품 속에서 이런 독과점 플랫폼이 지시하는 대로 그런 권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독과점을 어떻게 우리가 파헤쳐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를 명제하에서 상당히 되게 허울이 좋죠.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이라는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 안에서 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대상자가 누구냐면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배달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배달 그거를 이렇게 받아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창업을 하고 스타트업을 하고 기술력을 가지고 뭔가 신사업을 한다는 그런 친구들이 소상공인들의 어떤 시장 속에서 붙어서 피라미드처럼 빨아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스타트업을 하는 것들의 아이템들이 뭐냐면 다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네, 대부분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 가운데서 충돌이 일어나죠. 에어비앤비 숙박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우버 택시하고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배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어떤 기술 기반에서 이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통해서 뭐 창출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산업과의 어떤 충돌을 절제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것이 잘 이렇게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이제 자리를 매김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이제 KT 사태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상당히 좀 한심한 저희 스스로도 되게 한심한 게 뭐냐면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그리고 마포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데이터를 뽑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소상공인들인지 이 사람이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그 데이터를 뽑지를 못하는 겁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그 IT의 첨단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그 데이터를 뽑지 못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은 좀 소상공인들의 빅데이터를 좀 특별한 기관에서든지 아니면 빅데이터를 좀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해서 뭐 서대문구의 어느 지역에 가면 뭐 치킨집에 몇 개고 거기에 뭐 매출이 몇 개고 얼마가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얼마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로 뽑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 스마트폰 내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 소상공인들 그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정책을 입법하고 입안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4대보험에 관련한 그 개표를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 업종이 틀리고 업태가 틀리고 살아가는 그 방식이 다 틀린데 4대보험이라는 하나의 기준을 딱 놓고 모든 걸 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그 아르바이트생들 4대보험을 들어야 되는 초단기 근로자들이 거의 뭐 한 3개월 근로하고 4대보험 들어야 되고 또 다른 옮겨가면 또 들어야 되고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4대보험을 들어야 일자리당장도 신청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단기 근로자들에 한해서는 4대보험을 좀 유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좀 펴주셔서 이 사업주도 아르바이트 쓰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어서 좋을 것 같고 알바생들도 그 아르바이트 하는데 4대보험에 대한 오히려 아니면 그 4대보험료를 지급을 해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 4대보험에 대한 어떤 개편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나오고 생생한 저희와 함께 대안까지 이번에는 최고위원님께서 응답 시간을 질문해 주시고 현장에서 답변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햇살론 쓰시겠냐고. 그래가지고 왜 나한테 햇살론을 쓰라고 전화가 오는가, 이게 그 궁금증이 오늘 해소됐어요. 아, 이게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다 7등급, 8등급이니까 대상이 아니고, 제가 왜 그 햇살론 대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자주 받아요. 뭐 말씀 좀 해보시죠. 뭐 특히 뭐 다 구구절절 와닿는 말씀입니다. 아까 홍종진 회장님께서 최저임금하고 주휴수당까지 얘기했는데 여러 차례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정부 측에 청와대다 뭐 총리실에 뭐 기획재정부 문제 제기 사실하고 이 회의실에서도 여러 차례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그런데 책상머리에서 행정했던 데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과거 고용노동부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과거 달라진 것이 없다. 지금 이번 입장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적용을 안 해왔지 않습니까? 안 했다가 새로 이제는 처벌까지 받게 되니까 반드시 적용해야 되니까 이건 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한테는 이게 추가 비용이다. 그러니까 16.4%에 10.9%에 사실 20.1%의 추가적인 부담을 실질적으로 지게 되는 건데 왜 이걸 변할 것이 없다고만 생각하냐. 현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그만큼 부담이 가중되는 거다. 누누이 했는데도 저는 지금 오늘 이야기해도 달라진 게 없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뭐 대기업들 얼마큼 또뭐 중견기업 정도까지는 기왕에 적용되어 왔으니까 그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과거 자기들이 했던 말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 기준으로 정책을 펴고 나가야 한다. 누구의 지적을 한다고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려고 오지 않는 저는 그때 사실 저도 전문으로 있었던 사람으로서 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 아마 우리나라에서 2007년도에 16.3% 최저임금 인상되는 것이 너무 이건 현장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이 개혁이 실패할 거다. 속도 조절해라는 이야기를 문 대통령한테 제일 먼저 한 게 사실은 접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에서 제일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했는데도 지금 여기까지 흘러온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힘이 너무 없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도움이 실질적으로 못된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아까 온라인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양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가 개념은 식당에 포함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부에서는 그걸 계속 좀 상점가랄지 전통시장 이 개념으로만 이야기. 현재 상점가로 조성된 데만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아까 온라인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소상공인들을 오히려 대상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착취하는 구조가 아니냐. 하지만 또 그 부분은 오히려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익으로 또 다가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을 우선해서 볼 거냐 하는 그 부분에 상당히 이해 충돌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좀 그 부분을 좀 밀어붙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4대 보험 문제는 정말 저 소상공인들 굉장히 큰 부담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걸 법적 정의를 결국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검토를 이미 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주신 말씀이 어떤 뜻이고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대표께서 말씀했으니까 당에서 그 유통산업발전법의 상가 개념에 음식점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 당에서 추진한 어떤가요?
법 개정안에 뭐 공청회도 한번 하고 토론을 해서 추진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알바생 초단기 일자리에 대한 사대보험 부분을 본인이 동의를 하면 본인한테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사대보험을 들어든지 뭐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것도 법사항이 되나요? 법사항이 그럼 소상공인 쪽에서는 그게 좀 도움이 되나요? 그 사실은 우리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비지정 근로자다. 비지정 근로자들은 4대 보험을 안 들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지정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 400만 정도 돼요. 근데 그 비지정 근로자들이 왜 비지정 근로자가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분들이 비지정 근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은 신용이 낮은 사람. 그 다음에 본인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의 소득이 노출됨으로써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특히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같은 경우는 내가 사대보험을 드는 순간 소득이 노출이 돼서 바로 즉각 기초생활이 끊어져 버리는. 정부에서 아빠가 버는 돈을 가지고 그 아내가 집에서 살림을 하다가 아이들 학원비라도 벌려고 해서 사대보험을 주는 순간 아빠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득보다 더 높은 소득이 있어서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비시정인데 그러면 그런 괴리감들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다른 예를 들면 초단기 그 알바생들이 사대보험을 주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여행자 보험 단기가 들잖아요. 한 번 들면 많이 그런 식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상품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굳이 금융권과 연계돼서 제도권까지 안 끌어다는 어떤 상품으로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싶거든요. 근데 수없이 많은 노력 얘기를 했고 많은 것을 이렇게 간담회도 해왔지만 도대체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현장에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을 모르니까 정책 위반이 너무나 괴리가 있는 거예요. 3조 원이라는 돈이 되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3조 원이라는 돈을 일자리 안전으로 푼다고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일자리 안전자금이 됐나요? 일자리가 감소됐잖아요. 그러면 그 정책을 하지 말아야죠. 아니면 다른 편으로 시부터 전환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근데 일자리 안전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전제 조건이 4대 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비지정 근로자들을 그 사람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국민인데 그분들을 보호해주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잘 전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교두보를 좀 마련할 수 있는 제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비지정 네. 그 금방 말씀하신 그 초단기 근로자들 알바들의 사대로 유예라고 하셨는데 그런 그 규모 그리고 일단 유예가 아니고 일단 그 우리 정부에서 대납을 그 기간 동안 해준다든지 이런 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규모가 얼마나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실제 그것이 사대보험에 어떤 큰 영향 어떤 재정에 유예해준다면 재정에 큰 영향 큰가요? 그러니까 그 대학생 알바생들은 편의점을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은 4대 보험을 들어야 음수 등급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는 거의 한 3개월 길어봐야 6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최장으로 일하면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대부분 3개월 일하고 그만둡니다.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3개월 일을 하고 그만두면 이 친구는 4대 보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지나고 그러면 그 친구가 안 된 부분이 누구한테 오냐면 사업자한테 거기서 내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택이 없는 거예요. 4대 보험 들고자 하는 알바생들이 자기들 들고 싶지 않은데 들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된대. 그런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되는 문제.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작지만 굉장히 필요에 닿는 그 현장에서 뭐 경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정책 검토를 거쳐서 입법상 법 개정안을 그 일장 최고에서도 얘기 나오고 했던 그 수수료 문제가 제로페이가 전혀 그 허용사항이 없는 상태이죠. 그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그 수수료 문제를 다운시키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가맹점으로 올 경우에 그 지금 이제 그 금융기관에서 감당해내지 못하는 그런 소상인들의 그 대출 있잖아요. 그 일수대출보다도 그 갇히는 분들에 대해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가맹점으로 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 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 개발했다라는 그 업자가 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왔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본부장님한테 한번 찾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 수수료 관련해서 서울페이, 제로페이 하고 또 그 효용성과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돼 있어요? 수수료 그 해결 문제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지금. 일단은 카드 수수료가 좀 대폭 인하가 됐죠. 이번에 있는데 곧 이제 3년까지 있잖아요.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적격 비용을 다시 판사하고 정리가 돼서 수수료를 올릴지 내릴지에 대한 것도 되고 카드 수수료가 다운이 돼서 중간급에 있는 그 10억 이상 매출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죠. 이번에 카드 수수료 인하되면서 그 저기 5억 미만에 있는 그 저기 수수료율은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혜택이 많이 되는데 이제 제로페이 그것 때문에 제로페이에 대한 형평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카드 수수료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로페이는 엄격히 따져가지고 온라인 결제자들을 정부가 나서서 오프라인화 시켜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여기에 무슨 수많은 온라인 페이가 있다면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그다음에 페이코 그건 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로페이를 중간에 켜가지고 오프라인에도 사용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거는 사업자들한테 상당한 기회고 엄청난 거죠. 이게 완전히 퍼지게 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평화가 될 수 있으면 그냥 은행처럼 거래가 되는 거고 좋은 점은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소비자들이 이게 왜 좋은지 모르는 거죠. 소비자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민영삼 최고위원님께서 이제 식당을 가셨어요. 가셨으면 이제 뭐 순댓국 7,000원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카드 내서 7,000원에 카드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나 카드 안 받겠습니다. 현찰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신법에 걸리잖아요. 그 사람 카드를 받아야 되는 의무수납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밑에다가 제로페이 6,000원 제로페이를 하시면 6,000원 받아도 됩니다 하면 그게 법을 안 걸리게끔 만들어지면 오히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건드려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를 이게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해주면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저기 젊은 친구들이나 모든 친구들이 그 제로페이, 그러니까 이제 수수료, 조금 아끼려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포인트 제도가 많다 보니까 1,000원이라고 활용해주면 당연히 제로페이를 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1970년대부터 아마 카드가 활성화됐을 거예요. 저희 나라가. 그러니까 그는 한 40년 넘게 카드 문화에 다 젖어 있거든요. 뭐 노랫말에도 있더라고요. 내 월급은 거쳐가는 곳이라고. 월급 들어오면 카드로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벌써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러면 제로페이는 소액 결제밖에 안 된다는 건데, 만약 제로페이에다가 여신기능을 넣어서 분할해서 내시는 걸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소비자, 그 소상공인들에게도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뭔가 혜택을 좀 많이 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한 시간이 1시간 가까이 돼서 나중에 뭐 토론회 같은 걸 한번 더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만 하면 아까 대출 받을 방법이 없느냐고 그런 전화를 받아서 뭐 마음이 아프다 했는데 미소금융 그 대출 목마르게 하여튼 미소금융 필요한 분들한테 가게 하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 게 지금 우선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소상공인들이 왜 신용 불량자 최하 등급을 갖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보통 뭐 40대 후반, 50대 되면은 은퇴해가지고 사실 뭐 유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복지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장사를 안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은요.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해야 내가 노후를 내려갈 수가 있는데 차라리 안 하면 돈을 안 까먹는데 사실 그 자영업을 소상공인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려고 그러지 망하려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나온 뭐 퇴직금 플러스 집담보 그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걸 끝납니까? 이게 뭐 이제 진짜 밑바닥 물불기 수입이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손을 대냐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냐면 1인당 카드가 뭐 한 기본적으로 뭐 대여섯 개쯤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카드 회사가 친절하게 너네 돈 빌리기 힘드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자신이 많으니까 누가 옆에 가서 100만 원 빼려면 인상 쓰지 않습니까? 그죠? 카드가 그냥 쓰면 현금으로 쓰면 지금 좋게 그냥 뺐을 수 있는데 그 쓰는 순간 이제 등급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느냐 뭐 날개 없는 추락인다는 얘기. 그래서 등급들이 이렇게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1금융 가면 못 갑니다. 작년에 금감원 분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데 그 은행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최저임금을 최저금리로 해주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도 왜 안 오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길래 제가 거기서 아주 면보가 좋습니다. 뭐라냐면 당신네들이 옛날에 길거리 카드부터 해서 고객도 오면 카드부터 만들었잖아. 그래서 당신들 뭐 대출 대리했잖아. 그리고 그걸 쓰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현금사를 쓰게 되면은 왜 신용도를 떨어뜨려? 당신들 잘못된 거 아니야? 그게 됐어요. 그리고 뭐라고? 박스를 갖다가 여러분들 테이핑을 한 방울에 하나 공지 하나 안 들어가 놓고 반을 뻥 뚫어 놓습니다. 그걸 들어오래요. 그걸 누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아무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 전화 받으면은 제가 이제 먼저 물어봐요. 설명을 해주고 어디로 가시오 하다가 실례지만 혹시 신용 등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 7등급이에요. 저 8등급이에요. 죄송한데 이거 안 됩니다. 가능은 괜히 더 속상하니까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 정부에서 지원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준다 그러면 7등급, 8등급들도 가서 당당하게 이 진짜 자기 지금 힘든 그거를 피해갈 수 있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은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뭐 신용보증 재단이나 소진보증에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입력이 안 돼요. 그래요. 입력이 안 돼요. 그 말하겠습니다. 대출시보다 기준을 네, 이제 꼭 하실 말씀 있으면 정리. 그 미수금융에 대해서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 이제 1억, 2억, 3억 이런 식으로 시장별로 정한 다음에 그 5% 정도 예치금을 내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가 많이 구성이 됐으니까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맡아서 이 역할을 주시면 아마 그런 것도 뭐 소액이지만 1억, 2억, 3억 정도 배정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에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굉장히 알찬 국민경청 최고위원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지적하신 것들 소상공인 기본법을 우리는 이미 민주평화당 당론 추진을 결의했기 때문에 2월 국회 또는 올해 안에 이게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5당이 당대표나 원내대표들이 대부분 다 자기들이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런데도 표명한 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토론 중에 나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부분 음식점을 생각 개념에 포함시키는 문제 또 비지정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기소금융의 신용등급을 현실에 맞게 좀 보완하는 문제 등 그런 입법 정책 과제들을 윤석열 정책위원장님 또 우리 의원총회에서 또 논의를 해서 당도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100년가게 국민운동본부가 이제 서울에서 지난번에 출발하면서 우리 최고위원, 현장 최고위원에서 또 정책 협약을 했는데요. 앞으로 부산, 광주, 전주 이렇게 지역 국민운동 본부 100년가게 운동 역시 민주평화당과 연계해서 함께 제목을 협동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우리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님, 홍종진 인천 소상공인연합회장님, 이상백 의정부 소상공인연합회장님, 강계명 서울지하상가 연합회장님, 송치영 백년가게 운동본부 위원장님, 김별쌤 맘상모 활동가